또다시 무인도에 혼자 남게 된 저는 한 달 동안 섬의 이곳저곳을 누비며 탈출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뭔가 섬의 지형이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확인해보니 해수면이 매우 낮아져서 섬이 넓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내륙까지 충분히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깊이의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살았다는 기쁨과 함께 왠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물이 차오를지도 모르는 상황에 무작정 내륙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무사히 내륙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해변에 쓰러져서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발이 빠지는 진흙길을 상당한 시간 동안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멀지 않은 곳에 큰 불이 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잠시 놀랐다가 다시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붉은 빛의 구리로 만들어진 성에 햇빛이 반사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에 가까이 다가가니 그것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한동안 서서 놀랍게 바라보던 중 노인 한 명과 10명의 청년이 나타났는데 기이하게도 청년들은 하나같이 오른쪽 눈이 애꾸였습니다. 그들은 곧 저를 발견하고 먼저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으며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간의 일을 모두 말하기에는 이야기가 다소 길다고 답하자 그들은 기꺼이 듣겠다며 주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젊은이들은 매우 신비한 여행을 한 저에게 흥미를 느꼈는지 함께 성으로 가자며 애원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문을 지나 커다란 홀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10명의 청년을 위한 10개의 방석과 노인을 위한 1개의 방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앉을 만한 자리는 보이지 않아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노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홀에는 좋은 카펫이 깔려 있으니 편하신 위치에 앉으시면 됩니다. 온갖 신비한 모험을 경험하신 왕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 영광입니다만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예를 들어 왜 모두 애꾸가 되었는지와 같은 질문 말입니다. 잠시 후 노인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 왔고 저는 너무나 지치고 굶주렸던 나머지 정신없이 먹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 중 한 명이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매우 놀라워하며 경청했고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이야기가 끝나자 다른 청년이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니 그대는 일어나 의무를 다하라. 그러자 노인은 즉시 일어나 벽장에서 파란색 천으로 덮인 대야 10개와 10개의 횃불을 가져와서는 청년들의 앞에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대야를 덮은 천을 벗겨내니 석탄과 먼지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청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섞어서 얼굴 전체에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검게 변한 얼굴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하더니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게으름과 악한 삶의 결과입니다. 이 의식은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동이 틀 때쯤 되어서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노인이 물을 떠오자 청년들은 조심스럽게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괴한 의식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다음날 저녁 또다시 같은 의식이 벌어지자 참지 못하고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신들의 요구사항을 더는 지킬 수가 없군요. 도대체 매일 밤 이곳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한 의식의 정체가 뭡니까? 제게 무슨 일이 벌어지던 상관이 없습니다. 호기심에 불타오르는 제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그러자 청년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묻지 말아달라 한 것은 우리가 아닌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당신이 우리의 불행한 운명을 공유해야만 하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어디선가 양을 한 마리 데려와서는 그 자리에서 잡아 가죽을 벗기고 이때 사용한 칼을 제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이 양가죽에 넣고 겉을 꿰맬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성 밖으로 옮겨놓을 것인데 그리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크라고 불리는 괴물 같은 새가 나타나 당신을 양으로 알고 낚아채 하늘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아주 안전하게 당신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얼마 후 당신이 땅에 닿은 것을 느꼈다면 즉시 건네준 칼로 양가죽을 가르고 밖으로 나오십시오. 로크는 놀라서 다른 곳으로 날아갈 테니 당신은 산길을 따라 내려가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보석과 황금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성에 이를 것입니다. 성문은 열려 있을 테니 대담하게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었기에 당신의 표현대로 그러한 기괴한 의식을 매일 밤 반복하게 되었는지 당신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안내에 따라 성문을 거쳐 내부로 들어가니 커다란 규모의 실내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문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도대체 문이 몇 개나 있는 건가 싶어서 하나씩 세어보았더니 나무로 만들어진 문 99개와 황금으로 만들어진 문 하나 해서 총 100개의 문이었습니다. 주변을 충분히 둘러본 뒤 입구에서부터 정면에 위치한 문이 열려있는 방을 향해 조심스레 걸어 들어간 저는 너무나 놀라고 또 행복한 나머지 하마터면 환호성을 지를 뻔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것은 무려 40명의 미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다가와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앉을 만한 적당한 자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한사코 사양하는 저를 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는 화려한 의복으로 갈아입히고 준비해온 향기로운 물로 저의 손과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 사이 몇몇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내어온 진귀한 와인과 섬세한 요리는 저의 왕국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황홀한 진미였습니다. 저의 잔은 마를 새가 없이 가득 채워졌고 그녀들의 부드러운 손길은 그동안의 고생으로 인한 피로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해주었습니다. 충분히 먹고 마신 뒤 여인들은 제가 이곳까지 오면서 어떤 모험을 겪었는지 들려주길 간청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무렵에는 밤이 되었고 여인들은 낮보다 더 밝은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엄청난 양의 촛불로 성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종 말린 과일과 육포와 함께 또다시 와인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지만 마침내 한 여인이 다가와서 자정이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몹시 피곤해 보인다며 자신의 방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러자 다른 여인들도 앞다투어 서로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 모두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대들 사이에 우열을 가린다는 말이므로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소. 하여 오늘은 가장 먼저 나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한 이 여인의 방에서 취침하고 내일부터는 하루씩 차례대로 공평하게 그대들의 방을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자 여인들 모두가 저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저도 오늘 밤 함께할 여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39일을 더 똑같은 방식으로 총 40명의 여인들 모두와 매우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여인과의 밤이 끝나고 아침이 다가오자 여인들은 제가 있는 방으로 몰려와서는 평소처럼 어떤 방식으로 밤을 보냈는지 짓궂은 질문들을 늘어놓지 않았고 왠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한두 명이 울기 시작하자 다 같이 울기 시작했는데 이에 제가 당황하여 무슨 영문인지 묻자 여인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이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곳을 찾았던 어떤 누구와도 헤어진다는 것이 이토록 슬픈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힘들군요. 만일 당신이 충분한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나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하겠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보시오 숙녀분들, 지금 그대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소. 어딜 가겠다는 것이며 또 내가 무엇을 자제해야 한다는 말이오. 그러자 또 다른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왕의 딸입니다. 당신이 보시는 대로 이 성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맘때쯤 40일 동안 반드시 수행해야 할 비밀 임무가 있습니다. 당신께 이 성에 있는 모든 문에 열쇠를 드릴 테니 각각의 신비한 장소로 연결되어 있는 문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저희가 돌아올 때까지 지루함 없이 이곳에서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와 약속해줘야 할 것은 단 하나.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은 물론 당신의 삶과 평화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긴다면 절대로 황금으로 만들어진 문만은 열지 마세요. 그 문이 열리면 우리는 당신에게 영원한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애초에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쇠를 드리지 않고 갈 수도 있지만 이 텅 빈 성에 아무것도 없이 당신을 홀로 둘 수도 없을 뿐더러 당신의 자제력을 의심하고 싶지 않기에 이 열쇠를 맡긴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저는 여인들에게 저의 신중한 성격을 강조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믿어달라 말했고 그녀들은 한 번씩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여인들이 떠나고 저는 매일 두세 개씩의 문을 열어보았는데 방마다 각기 다른 신비하고 아름다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서 여인들 없이 홀로 머무는 와중에도 지루할 틈 없이 매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은 제 아버지의 정원을 능가하는 거대한 규모로 전에 본 적 없던 크기의 탐스러운 과일들이 열려 있었고, 또 어떤 방은 제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었던 아름다운 꽃들이 1000종 이상 피어 있었으며, 또 다른 방은 저의 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의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새들의 노랫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온갖 처음 보는 보석들이 쏟아져 나오는 방들은 너무 흔해서 나중에는 신기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39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고, 드디어 하루만 더 지나면 여인들이 돌아오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100개의 방 중 99개의 방을 구석구석 모두 탐험하였고, 이제 남은 것은 여인들이 말했던 금단의 구역인 황금문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금단의 장소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아름다운 문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 문을 열지 말란 소리는 없었잖아. 문만 살짝 열고 밖에서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볼까? 그 정도면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욕망을 분출할 방법을 찾은 저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나 흥분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제 양심과 마음속에서 논쟁을 벌이며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마자 너무나 강렬하고 기분 좋은 냄새가 흘러나와 저를 완전히 취하게 만들었고, 그대로 기절하여 문지방 너머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렸지만 저는 기절까지 했음에도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한 호기심이 끌어올랐죠. 강렬한 향기로 혼미해진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심호흡을 한번 한 후 각오를 다지고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아치형 천장에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램프가 달려 있었고, 황홀한 향기를 내뿜는 향초들이 황금 촛대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희귀한 물건들이 도초에 널려 있었지만 저는 그것들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방 한 구석에 서 있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말에 고정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것은 말의 날개였습니다. 이런 말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을 뿐더러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황금으로 만들어진 안장과 굴레는 이 생명체를 더욱 고귀하고 신비해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말의 고삐를 잡고 야외로 끌고 나와 올라탔습니다. 아주 잠깐만 이 끝내주는 말을 타고 성 주변을 살짝 돌아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고삐를 흔들어도 말은 도무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마국간에서 주워온 회초리로 말을 가볍게 툭 쳤습니다. 그 즉시 말은 큰 소리로 울며 날개를 펴더니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멀어져가는 지상을 내려다보며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멋진 광경이라 생각하던 것도 잠시, 말은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착륙한 장소는 어떤 성의 테라스였는데 마치 저를 뿌리치려고 하는 듯 몸을 흔들어댔지만 저는 이 말과 함께 반드시 여인들의 성으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버텼습니다.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자 말은 꼬리 끝에 달린 날카로운 장식물로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끔찍한 고통에 그만 고삐를 놓치고 테라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잠시 후 정신을 차렸을 때는 말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친 눈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테라스의 통로를 따라 밑으로 내려가니 10명의 애꾸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절 맞이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당신과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도 황금문을 열지 않았다면 당신이 누렸던 그 행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었겠지요. 안타깝게도 당신은 우리보다 현명하지 못했고 결국 우리와 같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손에 쥔 커다란 행복을 제 발로 차버린 그 후회와 좌절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혹시 이곳에 머물며 우리와 함께 후회를 극복하기 위한 수행을 하고 싶다면 미안하지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자리가 꽉 찼습니다. 당신에게 마음 수행이 꼭 필요하다면 바그다드로 가십시오. 그 거대한 도시에는 분명 당신을 도울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말대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놓쳐버렸다는 절망감을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바그다드에 가기로 결심하고 눈썹과 수염을 밀어버린 뒤 또승의 의복을 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곳에서 바그다드까지 가는 길은 강도들이 질비한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고 빼앗을 것 없어 보이는 수도승인 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긴 여행 끝에 오늘 이 도시에 도착했고 뒷이야기는 앞서 형제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셋은 애꾸가 되어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3명의 수도승 모두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조베이드는 그들에게 당장 떠나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승들은 나머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버텼고 조베이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칼리프 일행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라 말했습니다. 대제상 지파르는 본인들이 모술에서 온 상인들이며 늦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그만 묵고 있던 여관의 문이 잠기는 바람에 거리를 헤매다가 여기까지 와서 문을 두드린 것이라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뭔가 찜찜하다고 느낀 조베이드가 상인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자 수도승들은 한 목소리로 상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간청하기 시작했고 이에 조베이드는 못 이기겠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알겠으니 모두 용서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모두 지금 당장 떠나주세요. 약속을 저버린 이상 이곳에는 더 이상 머무실 수 없습니다. 칼리프 일행과 수도승들은 야심한 밤에 길거리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칼리프 일행과 달리 수도승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칼리프가 대제상 지파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들을 자네의 집에서 재우고 내일 아침 여인들까지 함께 모두 왕궁으로 데려오게. 오늘 들었던 신비한 얘기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여인들의 이야기도 마저 들어봐야겠네. 다음날 아침 3명의 여인과 3명의 수도승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바그다드 병사들의 안내를 받고 어전으로 나와 칼리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칼리프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나를 보시오. 그 말에 칼리프의 얼굴을 본 여인들과 수도승들은 사색이 되고 말았는데 그들의 표정을 본 칼리프가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걱정 마시오. 어젯밤은 매우 즐거웠소. 왕자들의 신비한 모험담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우리가 저지른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숙녀분들이 베풀어준 용서는 매우 인상적이었소. 내가 그대들을 여기에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숙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였소. 왕자분들도 어제 계속 그것을 궁금해하지 않았소. 그래서 그대들도 듣게 해주고자 이 자리에 모두 함께 부른 것이오. 자, 어서 숙녀분들의 정체와 어제 보았던 아민느의 몸에 있던 흉터 그리고 검은 개들과 벌였던 그 해괴한 의식은 무엇인지 말해주시오. 두 마리의 검은 개는 원래 사람이었고 우리의 자매였으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첫째 부인이셨던 저의 어머니에게서 저와 지금은 개가 되어버린 언니 둘이 태어났고 둘째 어머니에게서 사피와 아민느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자매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에게 매우 다정하고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연로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 5자매는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어머니는 사피와 아민느를 데리고 집을 떠나셨죠. 그래서 저도 두 언니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나 제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셨는데 우리 3자매에게 각각 1000시퀸씩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각자의 몫을 받자마자 두 언니는 결혼하여 남편을 따라 집을 떠났고 저만 홀로 남게 되었는데 특히 첫 번째 언니는 결혼 직후 남편과 전 재산을 팔아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첫째 언니는 홀로 처참한 모습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언니의 남편은 전 재산을 탕진해버렸고 언니를 책임지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낀 나머지 이혼할 구실을 찾아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덮어씌워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동안 언니는 엄청난 고난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 따뜻하게 언니를 맞이했고 그녀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우리 중 가장 맞이이며 제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저의 몫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잘 되어 금전적인 여유가 제법 생겼습니다. 아마도 신께서 오늘을 예비하여 축복해 주신 듯 하군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언니의 것과 다름없으니 이제 슬픔과 걱정은 내려놓고 저와 함께 지내세요. 그 뒤로 몇 달 동안 매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아무런 소식이 없는 둘째 언니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언니가 첫째 언니만큼 처참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전 재산을 잃고 남편에게 쫓겨난 것이었죠. 저는 첫째 언니와 마찬가지로 사랑과 애정으로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두 언니는 제게 얹혀 살며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싫다며 재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언니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이라면 이미 셋이 살기에 충분하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앞서 경험한 끔찍한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셋이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설득해 보았지만 저의 설득은 모두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그들은 다시 처참한 몰골로 돌아와 저의 충고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용서해달라며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너는 동생이지만 언니들보다 훨씬 현명하니 어리석은 언니들을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노예라고 생각하고 부려도 좋으니 받아만 다오. 다시는 재혼 같은 멍청한 결정은 하지 않을게. 저는 당연히 언니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들의 불행을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전처럼 다시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1년간 사랑과 평온함 속에 살았고 신께서도 제 사업을 계속해서 번창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바다 건너까지 사업을 확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두 언니와 함께 발소라로 가서 적당한 배를 구입하고 바그다드에서부터 가져온 상품을 실었습니다. 순풍을 타고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페르시아만을 벗어나 인도로 향했고 20일 만에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높은 산과 이를 둘러싼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맑은 날씨에 안정적인 바람 덕분에 아주 수월하게 항구에 도착하여 닻을 내렸습니다. 늦장을 부리는 언니들이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릴 만한 인내심이 없었던 저는 혼자서 상점가로 향했고 도시 입구에는 많은 수의 경비병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앉아있고 또 어떤 이는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이 눈동자조차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세로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가니 놀랍게도 모두가 돌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리와 상점에는 많은 사람이 다양한 자세로 움직임 없이 굳어 있었고 혹시나 멀쩡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집마다 굴뚝을 올려다 보았지만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은 없었습니다. 도시 중심부에 있는 거대한 광장에 들어서자 양쪽으로 활짝 열려있는 금으로 장식된 커다란 문이 보였는데 위쪽에는 램프가 매달려 있었고 안쪽으로는 비단 커튼이 보였습니다.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 이곳을 다스리는 왕의 궁전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넓은 도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며 한 명이라도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있는 경비원들 역시 모두 다양한 자세를 유지한 채 돌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황금으로 장식된 수많은 창문들이 달린 건물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이곳이 왕비가 머무는 곳이라 생각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개의 방 중에서 가장 큰 홀에 들어가니 화려한 가구들 사이로 한 여인이 돌이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 쓴 금광과 진주 목걸이를 보고 그녀가 여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서서 이 고급스러운 방에 놓인 모든 것들에 감탄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놓여있는 물품 하나하나가 살면서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여왕의 방에서 나와 화려한 방들을 몇 개 지나 마침내 금으로 만들어진 왕좌가 있는 커다란 홀에 들어갔습니다. 왕좌 주변에는 횃불들이 놓여 있었는데 스스로 불이 붙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곳에 살아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왕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찾아보기로 했는데 어떤 방도 잠겨있는 곳이 없어서 매우 수월하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왕국의 무한한 재력을 말해주는 듯이 너무나 웅장하고 화려한 인테리어와 귀중한 보물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고 때문에 배에 두고 온 언니들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왕궁의 모든 곳을 한 바퀴 돌아본 뒤 다시 왕좌가 있는 방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너무나 지친 나머지 그곳에서 동이 틀 때까지 쉬었다가 배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좌의 몸을 기댄 채 잠을 청해 보았지만 이 황량하고 거대한 건물에 나 혼자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정 무렵 어딘가에서 모스크에서 들었던 것과 비슷한 어조로 꾸란을 읽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드디어 살아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뻐서 일어나 소리가 나오는 곳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헤매고 다닌 끝에 어떤 서재 앞에 멈춰 섰는데 분명히 그 안에서 나오는 소리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들어가 보니 벽에 달린 램프, 불이 붙어있는 2개의 횃불이 보였고
그 사이에 깔려있는 카펫 위로 멋진 청년이 무릎을 꿇고 앉아 펼쳐있는 꾸란을 정성을 다해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뭔가 신비하면서도 경이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돌로 변해버린 이 도시에서 어떻게 그 혼자 멀쩡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청년이 들을 만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고국 땅을 다시 밟는 그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소서. 이에 놀란 청년은 기도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그대는 어디에서 온 누구이며 무슨 이유로 이 황량한 도시에 오셨습니까? 저는 청년의 질문에 친절히 대답했고, 이어서 저 역시 청년의 정체와 이 도시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는 꾸란을 닫고 케이스에 넣은 뒤 조심스럽게 벽장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 틈에 저는 그를 조용히 관찰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와 부드럽고 침착한 태도에 그만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돌아와서 카펫에 앉은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를 옆에 앉혔습니다. 이에 저는 순간 부끄러운 기분이 들어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잠자코 계속 기다릴 만한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모두가 돌로 변한 가운데 기적처럼 당신만 홀로 살아남아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아가씨, 하고 청년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아하니 당신 역시 저와 같은 신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그분의 위대한 능력과 그것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도시는 제 아버지가 통치했던 강력한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부모님의 신하들은 대부분 마법사였으며 도시의 모든 사람이 먼 옛날 신께 반역을 저질렀던 거인들의 왕 나르둔과 불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신을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부모님에게서 자랐지만 운 좋게도 무슬림 가정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아랍어를 가르쳐줬는데 읽기 연습을 위해 준 책이 꾸란이었습니다. 제가 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자 그녀는 제게 마음을 다해 꾸란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항상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친애하는 왕자님, 신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거나 숭배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한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미 제게 무슬림으로서 알아야 할 종교의 모든 부분에 대해 가르쳐준 이후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죽음 이후로도 누구도 모르게 혼자서 이 신념을 변함없이 지켜왔고 나르둔과 불의 숭배자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3년 하고도 몇 개월 전 갑자기 도시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동시에 우레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들으라. 당장 나르둔과 불에 대한 숭배를 멈추고 그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유일한 신을 숭배하라. 이 음성은 그 뒤로도 3년 동안 계속해서 들렸지만 아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3년째 되는 마지막 날 새벽 4시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로 변해버렸습니다. 당신이 이곳까지 지나쳐오며 보았던 모든 석상들은 그 당시에 취하고 있던 자세 그대로입니다. 물론 제 부모님 두 분도 모두 같은 운명을 맞이하셨죠. 저는 이 도시에서 그 무거운 심판을 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며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더 열렬하게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여인이여, 저는 그분께서 제 외로움을 아시고 당신을 이곳에 보내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고독한 삶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말이 끝나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자님의 말대로 과연 신께서 이 음울한 도시에서 당신을 빼내기 위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항구에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배가 있으니 저와 함께 바그다드로 가시지요. 그곳에서 저는 어느 정도 존경을 받고 있으며 지내기에 모자람 없을 만큼의 충분한 재산도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강력한 사령관 칼리프께서도 그곳에 계시니 그분께서 당신이 이 타락한 도시에서 홀로 신앙을 지키고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들으시면 왕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삶과 명예를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당신이 지낼 곳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슬픔만이 가득한 도시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서 제 배로 함께 가시지요. 우리는 날이 밝자마자 함께 궁전을 떠나 배로 돌아왔는데 제 언니들을 포함한 모든 일행들이 몹시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니들에게 배를 떠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돌아가기 전
우리는 왕궁의 귀중한 물건들을 골라 배에 실어 가기로 했는데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 바그다드에서부터 가져온 상품을 모두 내려놓고 실어야만 했습니다. 고르고 고른 물건들만 해도 전부 옮기려면 몇 대의 선박이 더 필요할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수는 선착장에 내려놓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돌아가는 항해에 필요한 식량과 물을 실은 뒤 순풍을 타고 바그다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항해 초반에는 왕자님과 제 언니들 모두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언니들은 저와 왕자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보며 질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저를 불러서는 바그다드에 도착하면 왕자와 관계를 어떻게 할지 분명히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언니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 즉시 깨닫고 농담처럼 넘어가고자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쾌활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데려가서 제 남편 삼을까봐요. 왕자님, 바그다드에 도착하자마자 왕자님께 저의 모든 권한을 드리고 전적으로 당신의 명령에 따르며 모든 봉사를 다하고자 하는데 어때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자 왕자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저는 지금 당신의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군요.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선언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저는 조베이드님의 제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떤 권한으로도 당신의 행동을 간섭하거나 제한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언제나 존중과 사랑으로 대할 것임을 맹세합니다. 이 말에 언니들은 얼굴색이 바뀌었고 며칠간의 태도 변화에서 그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는 어느덧 발소라에서 멀지 않은 페르시아만에 도착했는데 이대로만 바람이 불어준다면 다음 날이면 도착할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제가 잠들 때까지 지켜보던 언니들은 저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물속에서 발버둥 치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수면으로 올라와 보니 배는 멀리 떠났고 주변에는 이미 익사한 채 물에 떠있는 왕자님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밤바다 속에서 체온이 급속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곧 빠른 물살에 휩쓸리는 바람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 온갖 힘을 짜내어 수영해야만 했지요. 그러나 정말 신께서 도우신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끝에 땅이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두운 바닷속 발밑에 무엇이 있을지, 갑자기 깊이 빠지지는 않을지 극심한 공포 속에 몇 시간 동안 물살을 헤치며 걸은 끝에 다행스럽게도 어떤 해안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동해온 방향과 별자리를 보고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해 보니 이곳은 발소라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진 무인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일출이 시작되었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을 만큼 환해졌습니다. 젖은 옷을 벗어 햇볕에 말려놓은 뒤 섬을 둘러보았고 여러 종류의 과일과 신선한 물을 발견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몰려오는 언니들을 향한 배신감과 왕자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육체적인 피로로 인해 그늘에 누워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뜨니 매우 거대한 날개 달린 뱀이 제 앞에서 꿈틀대며 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놀라기보다 뱀이 어딘가 아픈 것 같이 보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뱀의 뒤에는 더 큰 뱀이 있었고 제 앞에 있는 뱀을 삼키기 위해 꼬리를 문 채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왠지 동정심이 느껴져서 근처에 놓인 돌을 집어들어 뒤쪽에 있는 큰 뱀을 내리쳤고 뱀은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날개 달린 뱀은 자유롭게 되자 즉시 날개를 펴고 날아가 버렸고 저는 그 광경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보이지 않게 되자 다른 그늘로 옮겨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한참 뒤 다시 깨어났을 때 제 앞에는 활기차고 멋진 모습의 흑인 여성이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암캐 2마리가 붙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인지 물었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조금 전에 구해주셨던 뱀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신은 제 필멸의 원수를 직접 처단해주기까지 하였으니 이 은혜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답할지 생각하다가 제 동료들과 요정들로부터 당신이 자매들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의 복수를 돕기로 하였습니다. 당신의 배는 가라앉았지만 선박의 모든 화물들은 바그다드에 있는 당신의 창고로 운반되었으며 제 손에 있는 이 2 암캐는 당신의 교활한 자매들입니다. 제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바다의 신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왕자와 동생에게 저지른 죄의 형벌로
매일 100대의 채찍질을 가하라. 동정심의 이를 어기면 그대도 자매들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두려운 명령에 순종을 약속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밤 그들을 채찍질했지만 모든 게 저의 잘못인 것 같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언니들에게 함께 갈 것을 제안하지 않고 홀로 움직였다면 왕자도 살아있고 언니들도 이러한 운명에 처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저는 비난받기보다 동정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누구도 배신하거나 죽음으로 몰아넣은 적이 없음에도 끔찍한 의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폐하께서 우리 자매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동생 아민누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우 놀라워하며 듣고 있던 칼리프는 조베이드의 이야기가 끝나자 대제상을 통해 아민누로부터 가슴의 상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 말했습니다. 이에 아민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폐하께서 이미 언니의 이야기를 통해 들으셨던 내용은 반복하지 않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망인이 되신 어머니 그리고 사피 언니와 함께 따로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산 중 제 몫을 나누고 그곳으로 지창금을 만들어 저를 매우 부유한 집으로 시집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도 못 돼서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저 역시 어머니와 같은 미망인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저는 남편으로부터 9만 시퀸에 달하는 막대한 부를 상속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풍족하고 명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길고 답답했던 6개월의 애도 기간이 지나자마자 각각 1000시퀸에 달할 정도의 화려한 드레스를 10벌이나 구매했고 사람들의 불필요한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해 조금 더 기다린 뒤 연말부터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노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제게 부탁할 것이 있다 하기에 집으로 들어와 차도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지만 노부인은 한사코 사양하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 발 앞에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불편하게 만들어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부인의 인정만음을 찬양하기에 염치를 무릅쓰고 이렇게 무리할 수도 있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홀로 키운 딸아이의 결혼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 모녀는 이 도시에 자리 잡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가족은 물론 초대할 만한 지인도 몇 없습니다. 결혼식을 통해 우리 모녀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돈 집안에서 딸아이를 경멸하거나 혹은 합당치 못한 대우를 받게 될까 몹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귀부인께서 우리 모녀의 초대를 수락하시어서 자리를 빛내주신다면 이보다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인께서 거절하신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도저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딸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리는 노부인의 모습에서 저는 큰 감동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시지요. 부인께서 원하는 호의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알려주시면 즉시 옷을 갈아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노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신께서 부인이 이 보잘것없는 종에게 베푼 친절에 대해 보상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서둘러 움직이실 필요는 없으니 저녁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언제나 기쁨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노부인이 떠나자마자 저는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를 꺼내 입고 귀걸이와 함께 최고급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반지를 착용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앞으로 다가올 운명을 예감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밤이 다가오자 약속대로 찾아온 노부인은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부인, 사돈 측과 관계된 이 도시의 높으신 여인들이 이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모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앞서가는 노부인을 행사를 위해 적절한 의복을 갖춘 여종들과 함께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물청소를 한 것 같이 보이는 길 위에 램프가 매달린 커다란 대문 앞에 멈춰 섰는데 불빛은 대문 위에 새겨진 글귀를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거쳐. 노부인이 문을 두드리니 즉시 문이 열렸습니다. 정원의 아래쪽 가장 끝에 있는 커다란 홀로 안내되었고 감탄이 나올 만큼 아름답고 젊은 아가씨가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제게 포옹한 후 가장 편한 소파에 저를 앉힌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노부인은 당신이 결혼식을 돕게 하고자 이곳에 데려왔지만 저는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형제가 있는데 당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명성을 전해 듣고는 완전히 반해버린 나머지 자신의 운명이 당신 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제 형제는 너무나 불행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고귀한 신분에 어울리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니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는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남편이 죽은 후 저는 재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매혹적인 숙녀의 형제라고 하니 그가 누구인지 호기심이 일었죠. 제가 침묵으로 동의하자 그녀는 손뼉을 쳤고 그러자 옆방 문이 열리며 위험 있는 분위기의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았고 대화를 나누며 그가 온우이의 칭찬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서로 만족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두 번째 손뼉을 쳤는데 그러자 몇 명의 증인이 결혼계약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새 남편이 제게 제시한 조건은 단 하나, 내 모습을 다른 남자에게 보이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들어주겠노라 맹세했고 그렇게 저는 초대받은 결혼식에서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지 약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몇 가지 물건을 사기 위해 남편의 허락을 구한 뒤 여종 둘과 함께 저를 결혼식에 초대했던 노부인을 데리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노부인은 결혼식 이후로 저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장을 한참 둘러보던 중 노부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아는 젊은이가 운영하는 상점이 하나 있는데 원하시면 그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기 어려운 물건도 그곳에서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 사이 여러 상점을 거치며 제가 찾고자 하는 상품이 정말 구하기 어려운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쉽게 설득되어 노부인이 말한 상점으로 갔습니다. 잘생긴 청년 상인이 우리를 맞이했고 그곳에서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맺은 결혼 계약에 따라 상인과 직접 상대하지 않고 노부인을 통해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상인이 노부인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상품을 금이나 돈을 받고 팔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그녀의 뺨에 키스할 기회를 준다면 그냥 선물로 드리리다. 이 말에 몹시 기분이 상한 저는 노부인을 통해 그의 무례함에 대해 불쾌함을 표하려고 했지만 노부인은 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인이 마님께 바라는 것은 저 상품의 가치에 비하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마님께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저 잠시 눈 감고 뺨만 보여주면 끝이 아닙니까? 저는 그 상품이 너무나 갖고 싶었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노부인의 설득대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노부인과 제 노예들은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베일로 상인과 제 주변을 다 가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상인은 제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키스가 아니라 피가 뿜어져 나올 정도로 제 뺨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고통과 놀라움에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고 그 사이 상인은 도망쳐버렸습니다. 밖에서 내부 사정을 모른 채 기다리던 노부인과 노예들은 한참 후에 돌아왔고 무슨 일이 벌어져서 제가 기절해 있는 것인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신이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뺨이 피범벅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봉변을 당한 뒤 노부인은 저를 위로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습니다. 모두 저 때문입니다. 그자는 제 고향 사람이라 믿고 거래할 만하다 생각하여 마님을 이곳에 모신 것인데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볼에 생긴 상처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특별한 치료법으로 3일 만에 완벽하게 흔적도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 충격으로 인해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종들과 노부인의 부축을 받아 겨우 집에 돌아왔고 방으로 들어가는 길에 다시 한번 기절했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제 머리가 평소와 다르게 한쪽으로 묶여있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그냥 머리가 좀 아프다고 말을 돌렸지만 남편은 촛불을 들고는 제 뺨을 자세히 비춰보았습니다. 아니, 이 상처는 어떻게 된 것이오? 화들짝 놀라며 묻는 남편에게 저는 도저히 진실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정적으로 제가 잘못한 일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남편이 제 입장에서 공감해 줄지 알 수 없었고 또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체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둘러대기로 했습니다. 당신 허락을 받고 비단을 사러 나가는 길에 나무를 싣고 가는 짐꾼과 좁은 골목에서 마주쳤고 저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 너무 가까이 지나가는 바람에 나무가 뺨을 스치고 말았네요.
하지만 큰 상처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남편은 그 전에 보여준 적 없던 분노를 표출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경비대장을 만나 이 일을 이야기하고 그 짐꾼을 포함한 그날 함께 있던 작자들을 모두 잡아 교수형에 처하게 만들 것이오. 저는 흥분한 남편을 말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여보. 저 때문에 누군가 죽는 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자 남편은 표정을 바꾸더니 매우 침착한 목소리로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진실을 말해주시오.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찾던 도중 제 뒤에 있던 빗자루 상인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느라 저를 보지 못하고 움직였고 저는 예상치 못하게 등을 떠밀려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즉시 대재상을 찾아가 그놈의 무례함을 알리고 빗자루 파는 놈들을 모두 죽일 것이오. 저는 또다시 남편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지금 부인이 하는 이야기들을 모두 믿었던 것 같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불행히도 넘어져서 다쳤고 그게 전부예요. 이때 남편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거짓말을 더는 들어줄 수가 없군. 하며 손뼉을 치니 3명의 노예가 들어왔습니다. 저 여자를 침대에서 끌어내리고 바닥에 눕혀라. 노예들은 순종했고 한 명은 제 머리를 잡고 다른 한 명은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이 칼을 꺼내왔고 이를 본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 비열한 년을 꼴도 보기 싫으니 2동강을 내어 티그리스 강에 던져버리게. 당황한 노예들이 머뭇거리자 남편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무엇 하고 있느냐? 저 년을 죽이라고 하였느니라. 노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죽기 전에 처분할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것들이 떠오를 리가 없었죠.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가 어쩌다가 이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가는구나. 눈물과 탄식으로 목이 맨 나머지 더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전혀 감정의 동요가 없는 듯 저를 계속해서 비난했고 머뭇거리는 노예들에게 다시 한번 처형을 명령하자 노부인이 뛰어들어와서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어린 당신을 키웠던 유모로서 부탁하겠습니다. 마님의 목숨을 해치지 말아주세요. 죽이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분노와 폭력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겠습니까? 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당신의 명성을 더럽히는 일이며 그로 인해 모두에게 존경심을 잃고 말 것입니다. 노부인의 말에 한동안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저 여자의 목숨을 살려두겠소. 다만 영원히 잘못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소. 그의 명령에 따라 노예 중 한 명이 회초리를 들어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도록 제 몸을 마구 때렸습니다. 저는 기절을 반복했고 완전히 실신한 뒤 넉 달간 노부인의 침대에서 간호를 받은 뒤에야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은 회복했지만 제 소원과는 달리 칼리프께서 어젯밤 보셨던 대로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아직도 제 몸에 남아 있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첫 번째 남편이 남겼던 집으로 돌아갔으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분노의 열기 속에서 그 한 집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모든 집을 부셔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분노와 폭력에 대해서는 전에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지만 제 상황에 대해 불평할 만한 사람은 물론 제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던 것이 후회될 뿐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무력해진 상태에서 의지할 사람은 저의 자매 조베이드 뿐이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사랑으로 받아줬고 성급한 복수가 아닌 인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상 사는 게 그래 라고 말하면서요. 우리는 재산, 친구 또는 연인을 무심결에 혹은 고의로 남에게서 빼앗고 또는 일순간에 모두 빼앗기기도 한다며 큰 언니들의 질투로 인해 사랑에 빠졌던 왕자를 잃었던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어떤 우연으로 언니들이 암캐로 변하게 되었는지도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님의 죽음 이후 저보다 앞서 사피 언니가 찾아와 이미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모든 시련에도 결국 이렇게 우리를 한 곳에 모으신 신께 감사드리며 우리 자매는 자유로운 상태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의 관리를 도맡았고 어제처럼 종종 직접 장을 보러 나옵니다. 그러다가 시장에서 재미있는 짐꾼을 만났고 그 뒤로 폐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된 것입니다. 칼리프는 궁금증이 해결되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이야기들이 매우 환상적이었다며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내릴지 고민했습니다. 칼리프는 그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준 수도승 복장을 한 새 왕자와 바그다드의 새 자매에게 포상을 내리기 전에 먼저 그 이야기가 거짓이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신하를 거치지 않고 칼리프가 직접 조베이드에게 말했습니다.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그대들의 자매를 암캐로 만들고 그대가 엄격한 형벌의 집행자가 되게 만들었던 그 요정이 혹시 자신의 거처를 말해주었거나 언젠가 돌아와서 저 사악한 년들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진 않았소. 신자들의 사령관이시여. 조베이드가 대답했습니다. 요정은 언젠가 자신의 존재가 꼭 필요한 날이 있을 것이라며 머리카락 한 다발을 제게 남겼습니다. 그중 2가닥만 태우면 그녀가 코카서스 산 너머에 있더라도 곧 제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말과 함께요. 그 머리카락은 지금 어디 있소? 하고 칼리프가 묻자 조베이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너무나 두렵고 조심스러운 나머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이 말과 동시에 조베이드는 품 안에서 상자를 하나 꺼내 열었는데 과연 그 속에는 머리카락 한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를 본 칼리프가 말했습니다. 요정을 지금 이곳으로 부르시오. 내가 그녀를 보고 싶은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있겠소. 이 말에 조베이드가 동의하자 왕궁의 시종들이 불을 들여왔고 그녀는 머리카락 전부를 그 안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궁정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잠시 뒤 수려한 옷차림을 한 여인이 바람처럼 칼리프 앞에 나타났습니다. 신자들의 사령관이시여, 저는 폐하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불러낸 이 여인은 저를 커다란 위험에서 구해주었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저는 그녀의 복수를 대신하여 사악한 자매들을 암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 제게 명령하신다면 그들을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칼리프가 대답했습니다. 관대한 요정이여, 저 여인의 뜻대로 해주시오. 나는 힘겨운 시련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저들을 위로할 방법을 찾을 것이오. 또한 자신의 부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모든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아간 그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남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오. 도대체 나의 권위 아래 심지어 내가 사는 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그러한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지 매우 궁금하오. 요정이 대답했습니다. 폐하의 명령에 따라 저는 우선 2 암캐를 다시 여인의 모습으로 되돌릴 것이며 상처 입은 여인의 흉터를 치료할 것입니다. 칼리프의 명령으로 조베이드의 집에 있던 암캐들이 왕궁에 들어오자 요정은 물 한 잔을 요구하며 받아들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중얼거리며 아민느와 암캐들에게 한 번씩 물을 뿌리자 아민느의 상처는 사라졌고 암캐들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숙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요정이 칼리프에게 말했습니다. 신자들의 사령관이시여, 이제 폐하께서 제게 물어보신 아민느의 남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폐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폐하의 장남인 아민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칼리프는 매우 충격받은 안색을 보였고 요정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민 왕자는 아민느의 아름다움에 대한 명성을 듣고 사랑에 빠져서 유모를 동원해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결국 정체를 숨긴 채 비밀 결혼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의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선명한 이빨 자국에 대한 저 여인의 터무니없는 변명들은 아민 왕자가 오히려 실제보다 더 잘못된 행동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당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말을 마친 요정이 칼리프에게 경의를 표하고 사라지자 칼리프는 아민 왕자를 불러 그의 비밀 결혼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과 함께 아민느가 매우 사소한 일로 인해 심한 학대를 받은 것이라며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이에 아민 왕자는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즉시 아민느를 다시 아내로 맞이한 뒤 함께 떠났습니다. 그 후 칼리프는 조베이드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선언하고 나머지 3 자매를 수도승 복장의 새 왕자와 짝지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각각 바그다드 안에 자리잡은 웅장한 궁전을 배정해 주었고 왕자들에게 제국 최고의 직책을 하사하고 의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한 칼리프를 온 세상이 축복하고 칭송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졌던 바그다드의 수도승과 여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해가 뜨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기에 쉐에라자드는 바로 이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칼리프 하룬 알라시드의 통치 기간에 바그다드에는 힌드바드라는 가난한 짐꾼이 살았습니다. 몹시도 더운 어느 날 그는 도시 끝에서 끝으로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몹시 지쳤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상쾌한 바람이 부는 도로가 아주 잘 포장된 어떤 거리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더 좋은 쉴 곳을 찾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짐을 벗은 뒤 큰 저택의 담벼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침향나무의 기분 좋은 냄새, 장미꽃 향기, 새소리와 저택 안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이 장소에 멈춘 것을 매우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그다드에 오래 살았던 짐꾼도 처음 보는 이 호화로운 저택이 과연 누구의 소유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호기심을 풀기 위해 입구에 서 있는 하인에게 주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매우 황당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바그다드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곳이 전 세계를 항해한 유명한 모험가 신드바드의 집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집은 몰라도 신드바드의 명성과 재산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왔던 짐꾼 힌드바드는 현재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여 비슷한 것은 이름뿐인 이 사내가 너무나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힌드바드가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듯이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저와 이 저택의 주인 신드바드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매일 피곤과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렇게 일을 해도 제 가족을 위해 보리빵 하나 얻기가 힘듭니다. 저 행복한 신드바드는 엄청난 재산을 마음껏 소비하며 쾌락의 삶을 영위하고 있죠. 도대체 그가 당신께 무엇을 하였기에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또 저는 무슨 짓을 하였기에 이런 비참한 삶을 주셨습니까? 짐꾼 힌드바드가 하늘의 슬픔과 절망감을 표출하고 있을 때 저택에서 하인 중 한 명이 나와 그의 팔을 잡더니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인 신드바드가 저택 안에서 탄식 소리를 듣고 그와 대화를 하고 싶다며 부른 것이었습니다. 힌드바드는 이 초대가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신드바드가 어떤 처벌을 내릴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는 자신의 짐을 길에 두고 갈 수 없다고 둘러댔지만 다른 하인이 맡아줄 거라는 말에 하는 수 없이 저택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인은 그를 커다란 홀로 안내했는데 많은 사람이 온갖 산의 진미가 올려진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장교들과 시종들이 있었고 모두가 길고 아름다운 흰 수염을 가진 남자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힌드바드는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이 인물이 신드바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드바드는 힌드바드를 반갑게 맞으며 자기의 오른편 바로 옆자리를 권했고 힌드바드가 앉자마자 직접 포도주 한 잔을 가득 따라주었는데 이에 연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시선이 힌드바드에게 향했기 때문에 그는 무척이나 긴장했습니다. 떨리는 식사 시간이 끝나자 신드바드는 아랍의 방식대로 힌드바드를 형제라 부르며 친숙하게 그의 이름과 직업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네 어르신, 제 이름은 힌드바드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신드바드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이 연회장에 있는 모두를 대표하여 부탁드립니다만 좀 아까 밖에서 하셨던 말씀을 이곳에서 모두가 듣도록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요청에 힌드바드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르신, 제가 조금 고된 하루를 보내느라 너무 피곤한 나머지 썩 유쾌하지도 않은 유머가 입에서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신드바드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젊은이. 나는 겨우 그런 소리에 당신을 이 자리에 불러 사과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부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당신의 어려운 사정과 그로 인한 탄식에 공감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군요. 그러나 나에 대한 당신의 오해는 바로잡고 싶습니다. 당신의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아무 노력 없이 지금 이 모든 것을 편안하게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큰 육체적, 정신적인 난관을 수년간 견뎌냈고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드바드는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추고는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중 만약 누군가 지금 제가 가진 부와 명성을 갖기 위해 저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제가 7번의 항해에서 겪었던 놀라운 모험과 고난,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아마도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그 대부분은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고 쉽게 얻은 것은 소중함을 알지 못해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과 불규칙한 생활 방식으로 인해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인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죽음이 가난보다 더 견딜만하다.
이렇게 반성하며 저는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해상무역에 투자하기로 하고 몇몇 상인들과 계약을 맺은 뒤 공동으로 배 한 척을 준비하여 발소라에서 승선했습니다. 그렇게 첫 항해를 시작했고 오른편에 아라비아 펠릭스 해안과 왼편에 페르시아 해안이 있는 페르시아만을 통해 인도로 향했습니다. 인도의 바다는 매우 넓습니다. 아비시니아 해안을 시작으로 바크바크 섬까지 이어지는 경계의 길이는 무려 25,000km에 다다를 정도죠. 항해 초반에는 멀미로 고생을 좀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섬을 거쳐가며 거래를 했는데 어떤 작은 섬 근처를 지나던 도중 갑자기 바람이 멈췄고 배의 속도를 낼 수 없게 되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섬에 잠시 정박하여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해수면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낮은 지대였고 초원이 펼쳐져 있는 듯 푸른색이 감도는 섬이었습니다. 선장은 그곳에 돛을 내리라고 명령했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선을 허락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발을 디딘 육지 위를 걸으며 항해하는 동안 흔들리는 배 위에서 쌓인 피로와 지루함을 해소하고자 했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발에서는 낯선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간헐적으로 약한 지진이 느껴지자 우리는 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기로 하고 배 근처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섬 전체가 뒤집어질 것처럼 몹시 요동치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섬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거대한 바다 괴물의 등이었고 그것은 우리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섬이 극심하게 흔들리자 배 쪽에서는 재빨리 재승선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배가 물살에 휘말려 괴물과 함께 가라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주변을 벗어나야만 했고 그것은 서두르지 않으면 배를 놓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중 가장 민첩한 사람은 제일 먼저 나룻배에 올라탄 즉시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배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은 헤엄쳐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는 여전히 그 괴물 위에 있었고 가장 경험이 없었던 제가 뒤처진 사이 나머지 인원은 모두 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선장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저를 버려둔 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홀로 망망대해에 얼떨결에 집어온 땔감용 나무 조각 하나를 의지한 채로 파도의 자비만을 바랄 수밖에 없게 되었죠. 저는 그날 오후부터 다음 날까지 밤새도록 안간힘을 쓰며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만 아침 해가 떠올랐을 즈음에는 힘이 빠져서 그만 파도에 휩쓸려 정처 없이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파도는 저를 어떤 섬에 던져 넣었는데 그 해안은 육지가 너무나 높고 험준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붙잡고서야 간신히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땅에 발을 디딘 저는 긴장이 풀리자 몰려오는 극심한 피로와 허기로 인해 죽은 듯이 누워서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 겨우겨우 몸을 추슬러서 먹을 만한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 좋게도 오래 걸리지 않아서 먹을 만한 식물은 물론 갈증을 해소할 샘물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후 저는 섬의 깊숙한 곳으로 더 나아갔고 마침내 어떤 멋진 평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고개를 숙인 채 먹이를 먹고 있는 듯한 말 한 마리를 발견했죠. 저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로 오가며 그 녀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행동의 결과가 저를 더욱 큰 위험에 빠뜨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가까이 다가가니 말은 말뚝에 묶여 있었으며 아주 훌륭한 앞말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태에 감탄하던 중에 남자 목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과연 어떤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근처 동굴로 인도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고 놀란 것보다 그들이 저를 보고 더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눠준 음식으로 간단한 식사를 한 뒤 그들에게 이런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 섬의 주인인 마하라자 왕의 신하였는데 매년 이맘때마다 이곳에 주인의 안마를 데려와서는 묶어두고 그렇게 기다려보면 놀랍게도 바닷속에서부터 웬 말이 올라와서 안말과 교미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온 말은 언제나 교미가 끝나면 바로 안말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어나와 안말을 보호하고 바다에서 온 말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되찾은 안말이 돌아와서 새끼를 낳으면
그 망아지는 왕의 마국간에 보관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말을 그들은 바다의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오늘이 바로 앞말의 교미가 이루어지는 날이며 계획대로라면 내일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라 제가 하루만 늦었더라면 아마도 이 평원을 헤매다 지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섬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은 이곳에서 매우 먼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즐겁게 듣고 있는 도중 그들이 말했던 바다에서 온 말이 나타나 묶여있는 앞말을 덮치는 소리가 들리자 모두 하던 말을 멈추고 일제히 큰 소리를 내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임신한 앞말과 함께 저를 섬의 수도로 데리고 가서 섬의 왕 마하라자에게 소개했습니다. 그가 묻는 대로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해주었고 그는 제가 겪은 불운에 대해 위로를 표하며 장교들에게 제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불편할 것이 없도록 잘 살펴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그 지역 상인들을 자주 찾아가 바그다드의 소식을 포함한 여러 정보를 얻으며 돌아갈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마하라자 왕의 수도는 번성한 해상무역 도시였으며 세계 각지에서 매일 배가 오가는 훌륭한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간혹 열리는 인도에서 온 지식인들의 모임에 자주 참석하여 유익하고 즐겁게 지내기도 했죠. 그와 동시에 정기적으로 마하라자 왕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왕궁의 중신들과 총독들에게 제가 살던 나라에 대한 무수한 궁금증에 대해 성실하게 답해주었고 저 또한 그들의 법과 관습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많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회의 중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 마하라자 왕의 영토 중 카세리라는 섬에서 매일 밤 알 수 없는 북소리가 들린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많은 선원들은 그곳이 알마시 하드잘루가 사는 곳이라며 마음대로 상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이 흥미로운 장소에 꼭 방문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확인해본 섬의 모습은 소문과는 달리 평화로운 곳이었고 오히려 흥미로웠던 것은 가는 길에 보았던 크기가 5m에서 10m에 달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무슨 큰 소리를 들었다면 그들에게서 나온 소리일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녀석들은 덩치에 맞지 않게 겁이 많아서 막대기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정신없이 달아났죠. 제가 카젤섬 여행을 마치고 마하라자 왕의 섬으로 돌아온 날 항구에 낯익은 배 한 척이 도착했는데 선상의 상인들이 물품을 세관으로 옮기는 광경을 지켜보다가 제가 발소라에서 승선할 때 실었던 물품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입항 절차 중인 선장을 놀라게 해주기 위해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이 물품들은 다 누구의 것이오? 그러자 제가 죽었다고 확신한 선장은 절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들은 바그다드에 사는 신드바드라는 상인의 소유입니다. 제 배에서 항해하던 중 그만 물 표면에 잠들어 있는 바다 괴물의 등을 섬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그곳에 발을 들였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들어가는 괴물에 휘말려 익사하고 말았지요. 저는 이것들을 처분하여 그의 가족 중 누구라도 만나서 전해줄 생각입니다. 이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선장님, 선장님께서 죽었다고 생각한 그 물품들의 주인인 신드바드가 바로 접니다. 이제 알아보시겠습니까? 제가 누구인지 밝히자 선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요즘 같은 시대에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가 있는가? 이보시오, 내 눈으로 신드바드의 최후를 목격하였소. 가장 뒤처진 그를 제외한 모두가 내 배에 승선했단 말이오. 그런데도 당신은 뻔뻔스럽게도 내 앞에서 그런 끔찍한 거짓말로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오. 선장은 단단히 오해한 듯 보였지만 그런데도 저는 차분히 그 사고 이후로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명했고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확신은 서서히 누그러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즈음 배에 있던 다른 인원들도 하선하기 시작했고 그들 중 한두 명씩 저를 알아보기 시작하더니 곧 제게 달려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 신이시여,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오. 여기 그대의 물건들이 모두 있으니 찾아가시오. 저는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며 정직하게 제 물건을 보관해준 사람들에게 일부를 나눠주려 했지만 그들은 당연한 일이었다며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저는 되찾은 물건 중 가장 귀중한 것을 꺼내어 마하라자 왕에게 선물했습니다. 저의 곤란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있던 그는 어떻게 이런 물건을 얻게 되었는지 물었고 저는 제 소유를 모두 되찾았음을 알렸습니다. 마하라자 왕은 기뻐하며 제가 선물한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제게 하사하였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그 나라의 상품들과 교환한 뒤 원래 탔었던 배에 승선하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침향나무, 샌들, 육두구,
정향, 후추, 생강을 주로 취급하여 수많은 섬들을 거쳐 마침내 출발지인 발소라에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짐을 정리하고 다시 바그다드에 돌아왔을 때 제 수중에는 10만 슈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과 뜨거운 재회의 시간을 보낸 뒤 노예와 땅을 구매하여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고통을 잊고 삶의 즐거움을 누리겠다고 다짐했죠. 신드바드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멈추고 홀에 있는 악사들에게 연주를 시작하라 명령했습니다. 연회는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어졌고 신드바드는 모두가 퇴장할 때쯤 저를 부르더니 100시퀸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힌드바드, 오늘 나로 인해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 이걸 받으시오. 그리고 내일 다시 와서 다음 모험에 대해 들어보지 않겠소. 짐꾼 힌드바드는 예상치 못한 호의의 당황스러움과 큰 고마움을 함께 느끼며 집으로 돌아갔고 오늘 일을 전해 들은 아내와 자녀들은 아버지와 신드바드를 만나게 해준 신께 감사했습니다. 다음날 힌드바드는 그가 가진 옷 중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신드바드의 집으로 돌아왔고 신드바드는 진심으로 기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손님이 도착하자 저녁 식사가 제공되었고 오랜 식사 시간이 끝났을 때 신드바드가 일어나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항해에서 겪었던 모험담을 듣고자 이렇게 많은 분이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아마도 첫 번째 항해보다 더욱 특별할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항해 이후 바그다드에 지은 새로운 집에서 남은 삶을 평안하게 살기로 했었죠. 그러나 저는 얼마 안 가서 이 무료한 삶에 질려버렸고 다시금 머나먼 바다를 항해하며 무역을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는 다시 한번 항해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몇 년간 머릿속으로만 구상했던 계획을 실제로 옮겨서 적합한 상품을 구입하고 재능이 있다고 알려진 상인들을 모아 두 번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섬에서 섬으로 옮겨다니며 매우 성공적인 거래를 이어나갔고 그로 인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과일나무로 뒤덮인 섬에 도착했는데 기이하게도 사람은 물론 동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바다 냄새를 벗어나 초원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자 일행 몇 명과 함께 배에서 내려 물이 흐르는 개울을 따라 고지대로 이동했습니다. 일행들이 꽃과 열매를 모으는 사이 저는 두 그루의 커다란 나무 사이로 흐르는 개울가에 앉아 챙겨온 음식과 포도주를 꺼내어 먹었습니다. 기분 좋은 식사를 마치고 잠깐 잠자리에 들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깨어나 보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타고 왔던 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주변을 샅샅이 둘러보던 중 아주 멀리서 떠나고 있는 배를 발견했지만 곧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를 이렇게 만든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언제까지 머물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미리 죽는 편이 나을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절망과 괴로움 속에 첫 번째 항해로 인한 성공으로 만족하지 않은 저 자신을 수백 번이나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된 일이었고 저의 후회는 너무 늦은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모든 것을 신의 뜻에 맡기기로 하고 주변에서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 주변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바다에서는 하늘과 물 외에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육지 쪽에 시선을 집중하여 보니 이곳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아주 작은 하얀 무언가가 눈에 걸렸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멀리서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근처에 이르러 보니 그것은 거대한 크기의 흰색 돔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만져보니 매우 부드러웠으며 입구를 찾기 위해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레가 적어도 50보는 되는 것 같았는데 표면이 너무나 미끄러운 나머지 꼭대기에 올라가 볼 수는 없었죠. 이 무렵 서서히 해가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 짙은 구름이라도 덮인 것처럼 주위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갑작스러운 어둠보다 훨씬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멀리서 저를 향해 날아오는 괴물 같은 크기의 새였습니다. 일전에 저는 선원들이 로크라는 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들었는데 이 상황이 돼서야 제가 돔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 녀석의 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시나 로크는 알을 품으려는 듯 알 위로 내려앉았고 저는 최대한 로크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아래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금세 잠들어버린 로크의 나무 크기만한 다리 중 하나가 제 앞에 있었는데 순간 저는 이 새가 저를 무인도에서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과 로크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묶은 뒤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로크는 해가 뜨자마자 저를 매단 채 하늘로 날아올랐고 너무나 높이 올라간 나머지 땅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고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상을 향해 하강하는 바람에 그대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버틴 뒤 로크가 땅에 잠시 닿는 순간에 신속하게 매듭을 풀었고 그와 동시에 로크는 거대한 부리로 뱀 한 마리를 물더니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도착한 장소는 사방이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은 산들에 둘러싸인 곳이었고 너무나 가파른 계곡들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인도와는 또 다른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로크를 타고 오기 전 무인도에 있었던 때와 비교하여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계곡을 탐험하며 곳곳에 다이아몬드가 흩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놀라운 크기였죠. 처음에는 이 발견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모두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다이아몬드만큼이나 많이 보이는 뱀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죠. 심지어는 밤이 되었을 때 멀리서 코끼리도 삼킬 수 있을 만한 크기의 뱀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낮에는 주로 로크를 피해 굴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밤에만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거대 뱀들을 피해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장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뱀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 큰 돌로 입구를 막았지만 그것들이 내는 슉슉거리는 소리에 너무나 무서워서 밤새 잠들지 못하다가 아침이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서 제 근처에 무언가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급하게 뛰어나와 보니 커다란 생고기 조각들이 계곡 안쪽에 바위 곳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원들과 사람들로부터 다이아몬드 계곡에 대한 것과 그곳에서 보석을 얻기 위해 상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들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이야기였으나 실제로 믿을 만한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저는 그들이 진실을 말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이 계곡 안쪽에 있는 보석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계곡 근처에 서식하는 독수리들이 새끼를 낳을 시기에 맞춰 상인들이 찾아와 계곡 안쪽에 보석이 깔린 곳에 고기를 던집니다. 그러면 보석들이 고기에 달라붙고 이 보석들이 달라붙은 고기를 독수리들이 새끼를 먹이기 위해 내려와 물고 둥지로 올라와 옮겨 놓으면 이때를 기다리던 상인들이 큰 소리로 독수리를 몰아내고 고기에 붙어있는 보석들을 떼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내기 전까지는 이 심연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하리라 생각했지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된 저는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굳힌 뒤 외투를 벗어 가방을 만들고 주변에 보이는 다이아몬드 중 가장 큰 것들을 모아 넣었습니다. 그 후 셔츠를 찢어 끈처럼 만든 뒤 상인들이 독수리 미끼로 던져둔 고기 조각들을 엮어 몸에 꽁꽁 두른 뒤에 얼굴을 땅으로 향한 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 자세로 기다렸는데 몇 시간쯤 지나자 독수리들이 나타나 각각 고기 조각을 하나씩 집었고 그중 한 놈이 빠른 속도로 달려들어 제 등에 달린 고기를 낚아채듯 잡아 산꼭대기에 있는 자기 둥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고 몹시 두렵고 놀라기는 했지만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큰 상처 없이 둥지에 도착했고 이어서 상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독수리가 도망가고 둥지 속에서 절 발견한 상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둥지 안에 있는지를 묻기보다는 자신의 보석을 훔치러 온 것이 아니냐며 화를 내었죠. 알고 보니 둥지마다 자리를 맡은 상인이 따로 정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알면 아마도 당신은 나를 조금 더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우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이아몬드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당신과 나눌 생각입니다. 절벽 아래쪽에 내려갈 수 없는 당신들은 우연에 기대어 그저 얻어 걸리는 대로 독수리들이 물어온 보석을 얻을 수밖에 없지만 그와 다르게 난 가장 크고 훌륭한 놈들로만 저 밑에서부터 직접 내 손으로 골라 이 주머니에 넣어왔소. 분명 다른 둥지에 있는 모든 상인의 것을 합친 것보다 값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다른 상인들이 우리 주위에 몰려왔고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경위를 모두 전해 들은 사람들을 정말 놀라게 했던 것은 제가 세운 무모한 계획들보다 그것을 실행한 용기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자신들의 캠프로 안내했고 거기서 제 가방에 들어있던 다이아몬드를 본 사람들은 그 크기의 술렁이었습니다. 평생 어디에서도 그러한 크기의 완벽한 품질의 보석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를 물어온 독수리의 둥지를 소유한 상인에게 절반을 나눠주려고 하자 그는 그중 단 하나로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작은 것이었죠. 제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부추겨 보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하나도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보석보다 훨씬 큽니다. 더 이상 이런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말이죠. 그날 밤은 상인들의 캠프에서 보내며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의 모험담을 들려주었는데 제가 직접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로 풀어내다 보니 얼마나 커다란 위험에서 살아남았는지가 새삼 느껴졌고 뒤늦게 터져나오는 기쁨을 억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상인들은 며칠간 더 머물며 골짜기에 고기를 던지고 다이아몬드를 수확하는 일을 반복하였고 모두 만족할 만큼의 목표를 달성한 뒤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움직였고 근처에서 가장 높은 언덕을 넘으며 골짜기에서 보았던 종류와 비슷한 크기의 괴물뱀들을 몇 마리 마주쳤지만 경험 많은 상인들 덕분에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항구를 통해 상인들과 항해를 시작했고 처음 도착한 곳은 로하라는 섬이었습니다. 가지가 무성하고 아주 거대한 나무들이 가득 찬 곳인데 이 나무들의 구멍을 뚫으면 흘러나오는 즙을 잘 건조하여 농도가 일정하게 진해지면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채취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즙을 짜낸 나무는 시들어서 죽는다고 하는군요. 이 섬에는 코끼리보다는 작지만 버팔로보다는 큰 덩치에 아주 단단한 뿔이 달린 코뿔소라는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간혹 코끼리와 코뿔소가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코뿔소가 달려들어 코끼리의 배에 뿔을 깊이 찔러 넣으면 코끼리의 피와 지방이 뿜어져 나와 코뿔소가 앞을 볼 수 없게 되고 결국 둘 다 땅에 쓰러지는데 그때면 어김없이 어딘가에서 로크가 날아와서 커다란 발톱으로 두 놈을 다 채가버립니다. 아마도 자기 새끼들을 위해 먹이로 주겠지요. 섬에는 이 외에도 재미있는 것들이 더 있었지만 모두 들려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전 이 섬에 있는 마을에서 다이아몬드를 처분하고 특산품들과 교환하여 여러 무역 도시들을 거치고 마침내 발소라에서 하선하여 바그다드에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커다란 고난을 겪으며 얻은 막대한 이익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은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입니다. 그렇게 풍족하고 명예로운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드바드는 두 번째 항해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힌드바드에게 또다시 110튠을 건네며 다음날 다시 와서 세 번째 모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다음날 같은 시간에 짐꾼 힌드바드는 신드바드의 연회장에 앉아 있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를 괴롭히던 삶에 대한 절망감은 잊은 채 신드바드의 다음 모험에 대한 호기심만이 가득했습니다. 풍족한 삶의 즐거움은 두 번의 항해에서 겪었던 위험과 고난을 잊게 해주었고 아직 젊었던 저는 다시 찾아온 권태로 인해 상인으로서의 삶이 그리워졌습니다. 모험에서 겪을 위험에 대한 걱정은 오히려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결국 저는 가장 값비싼 고급 상품들만 골라 바그다드를 떠나 발소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몇몇 상인들과 다시 배에 올라 긴 항해를 시작했고 여러 나라를 거치며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서운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이것은 며칠 동안 이어졌고 계속해서 떠밀린 끝에 어떤 섬에 가까이 가게 되었는데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처럼 육지를 만난 것이 매우 운이 좋은 일이었음에도 선장은 항구에 들어가는 것을 몹시 꺼림직해 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삼켜지고 싶지 않다면 닻을 내리고 배를 정박해야만 했습니다. 돛을 모두 접었을 때 선장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섬들에는 털이 많은 야만인이 살고 있어. 난쟁이에 불과한 놈들이지만 매우 재빠르게 우리를 공격할 것이오. 더욱 불행한 것은 우리가 저항도 할 수 없다는 것이오. 왜냐하면 그놈들이 메뚜기 떼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지. 누군가 저항하다가 우연히 한 놈이라도 죽이게 된다면 그놈들 전부가 우리에게 달려들 것이오.
선장의 설명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붉은 털이 뒤덮인 무수히 많은 야만인에게 둘러싸였는데 이들은 선장의 말처럼 모두 60cm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난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접근하여 우리에게 무어라 말했지만 일행 중 누구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놀랍도록 민첩한 몸짓으로 배의 측면을 기어 올라다녔는데 이 야만인들이 우리의 돛을 마구잡이로 끌어내리고 밧줄들을 끊어버리는 와중에도 모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배를 움직여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신체적인 위협을 겪지는 않았지만 두 눈 멀쩡히 뜬 상태에서 배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장면을 지켜본 뒤 그 야만인들이 사는 섬에 몸만 덩그러니 남은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섬은 알만한 사람은 모두 피하는 매우 위험한 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테지만 그 당시 저와 일행은 다가올 고난을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낼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바다로 돌아갈 방법이 사라진 우리는 섬의 안쪽으로 더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을 연명할 수 있을 만큼의 과일과 각종 허브를 모았지만 고통 없는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전진했고 저 멀리 거대한 건물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매우 우아하게 지어진 높은 궁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 손에 관리가 되지 않아 보이는 데다가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아서 결국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기로 했는데 현관에 들어선 순간 우리는 모두 공포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거대한 홀 한쪽에는 사람의 것처럼 보이는 뼈 무더기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엄청난 양의 구이용 꼬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힘이 풀린 듯 땅에 주저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겁이 난다고 하여 당장 이곳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몸을 숨길 만한 벽 하나 없는 밖에서 역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지자 큰 소리와 함께 궁전의 문이 열리고 키가 야자수만큼 커다랗고 시커먼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하나뿐인 눈은 이마 중앙에서 불타는 석탄과 같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 밖으로 튀어나온 앞니는 매우 길고 날카로웠고 입 전체가 말처럼 길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윗입술은 가슴까지 닿을 듯 축 처져 내려앉았고 귀는 코끼리와 비슷하게 생겨서 어깨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톱은 로크의 발톱처럼 길고 구부러졌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인의 모습에 우리는 기가 질려서 감히 맞서거나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한동안 누구도 눈을 뜨지 못했는데 오랫동안 아무 소리가 나지 않기에 제가 살짝 눈을 떠보니 거인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가와 목덜미를 잡아 올리더니 마치 도축업자가 양고기를 확인하는 것처럼 몸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참을 자세히 살펴본 끝에 제가 살과 뼈밖에 없는 마른 몸인 것을 알고는 놓아주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인원들도 하나씩 집어들고는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으로 집어든 것은 가장 살이 많은 체구였던 선장이었습니다. 거인은 참새를 집어들듯 한 손으로 선장을 높이 들어 올리더니 다른 손으로 구이용 꼬치를 잡아 선장에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궁전 건물 안에 자리 잡은 그의 주방에 큰 불을 피우고 선장을 구워 저녁 식사로 먹었습니다. 거인은 식사를 마치고 우리가 있는 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 한쪽에 누워 천둥보다 커다란 소리로 코를 골며 다음날 아침까지 그렇게 잤습니다. 우리는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한 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자 거인은 잠에서 깨어나 궁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무렵 우리는 침묵을 깨고 참아왔던 슬픔의 눈물과 절규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는 한 명뿐이고 우리는 수가 많았지만 그를 죽이고 이 지역을 빠져나간다는 생각은 쉽게 나오기 힘들 정도로 공포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망상 같은 상상은 결국 우리가 시도해야 할 유일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다른 방편을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신의 뜻에 맡긴 채 전날처럼 과일과 허브로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섬에서 먹을 것을 찾느라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역시 다른 마땅한 피난처를 찾지 못한 우리는 거인이 있는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시 얼마 후 돌아온 거인은 또다시 우리 동료 중 한 명을 저녁으로 먹어치운 후 다음날 아침까지 코를 골며 자고는 다시 궁전 밖으로 떠났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 반복되자 몇몇 동료들은 고통스럽게 식자재가 되어 죽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바다에 몸을 던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할 것을 설득하기까지 했죠. 이에 일행 중 한 명이 대답하길, 우리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그런 마음을 먹을 바에야 차라리 괴물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저는 고심한 끝에 괜찮은 계획을 생각해냈고, 이를 전해 들은 동료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실행하기 전 모든 인원을 앞에 모아두고 말했습니다. 형제들, 주변 해안에 떠있는 목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로 몇 척의 뗏목을 만들어 한쪽에 숨겨두었다가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면 그것을 타고 도망칩시다. 만일 성공한다면 그대로 이곳에서 지내며 참을성 있게 다른 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지만, 실패한다고 해도 다른 수 없이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준비한 뗏목을 타고 일단 바다로 나간다면 다른 기회가 있지 않겠소. 만일 그대로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동료 둘을 잡아먹은 괴물의 식사가 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제 이야기에 모두가 동의하여 우리는 각각 3사람씩 태울 수 있는 뗏목을 4개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궁전으로 돌아왔고 거인은 잠시 후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동료 한 명이 통구이가 되는 것을 지켜본 후에야 이 야만적인 거인놈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누워 잠이 들었고,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우리 중 가장 대담한 9명이 일어나 그놈이 사용하는 구이용 꼬치를 하나씩 들고 불 속에 넣어 완전히 달궈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 한순간에 일제히 거인의 눈에 찔러 넣었습니다. 거인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 손을 휘두르며 우리 중 일부를 사로잡기 위해 발버둥 쳤고, 우리 역시 필사적으로 움직이며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거인은 앞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아무도 잡아낼 수 없자 끔찍한 고함을 지르며 밖으로 달려나갔고, 우리는 거인을 따라 궁전을 나와서 준비해둔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아침까지 거인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으면 그가 죽은 것으로 알고 다시 육지로 돌아가 그 궁전을 안전한 피난처로 삼아 섬에 머물며 다른 배를 기다리는 것이 모두가 기대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죠. 고작 이런 뗏목 위에서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가는 쪽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인이 죽길 바라며 그의 울부짖음이 그치길 신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거인은 자기와 거의 같은 크기의 다른 거인을 하나 데리고 해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랄 틈도 없이 이어서 수많은 거인이 빠른 속도로 뒤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뗏목을 바다 쪽으로 몰았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거인들은 큰 돌을 들고 해변으로 달려와서 우리를 향해 던졌는데 정말 믿을 수 없이 정확했습니다. 제가 탄 뗏목만 빼고 나머지 셋이 그대로 가라앉아 버릴 정도였죠. 저와 함께 있는 둘을 제외한 모든 동료가 그때 익사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어서 거인들의 손이 닿지 않을 곳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오고 나서부터는 거센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 방향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며 움직였기 때문에 그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확실한 운명에 대한 불안감 속에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아주 운 좋게도 어떤 섬에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잔뜩 열려있는 훌륭한 열매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해변에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일어나 보니 거대 뱀의 비늘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뒤늦게 소리를 지르며 깨어난 동료는 발버둥을 치며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뱀은 그를 덥석 물더니 땅에 여러 번 내리쳤고 후에 몸으로 짓누르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 틈에 도망쳐서 상당히 거리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로 등 뒤에 있는 것처럼 뱀이 동료를 씹어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다시 공포 속에 숨어서 다음날 아침까지 밤을 지새운 뒤 극심한 피로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언제까지 우리를 이러한 위험 속에 방황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어제 우리는 잔혹한 거인과 맹렬한 파도 속에서 탈출한 것을 기뻐하며 신께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커다란 위험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과일로 허기를 채우며 뱀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주변에서 가장 높은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쯤 타고 올라가서 있었는데 잠시 후 뱀이 나무 발치에서 슉슉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너무 쉽게 타고 올라와서는 저보다 낮은 곳에 앉아있던 동료를 단번에 삼키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날이 밝을 때까지 나무 위에 머물렀고 저 역시 먼저 간 동료들과 같은 운명일 것이라는 절망감에 이미 죽은 사람처럼 힘없이 내려와 바다에 몸을 던지기 위해 몇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다는 자연적인 인간의 본능이 마지막 순간에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절망이 주는 충동을 견디고 다시 한번 신의 뜻에 제 운명을 맡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많은 양의 가시나무들과 뾰족한 나무가지들을 모았습니다. 그것들을 엮어서 동그란 덩어리 형태로 여러 개 만든 다음 나무 둘레에 넓은 원으로 둘러쳤고 남은 몇 개는 제 밑에 있는 나뭇가지들에 묶어두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녁이 되자 저는 이 잔혹한 운명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늦게 나타난 뱀은 저를 삼킬 기회를 찾아 나무 주위를 맴돌았지만 제가 만든 장애물들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나 뱀의 숨결이 너무나 지독한 나머지 아주 잠깐의 수면도 취할 틈이 없었죠. 그놈은 고양이가 운 좋은 쥐를 헛되이 바라보던 것처럼 밤새 나무 주변에 머물다가 날이 밝아올 때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완전히 해가 떠오를 때까지 감히 요새 밖으로 나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안전하다는 판단이 서자 며칠간 쌓인 피로와 우울감이 몰려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는 게 편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나무에서 내려와 전날 다짐했던 것들을 모두 잊고 바다에 몸을 던질 작정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드디어 신께서 저의 절망적인 상태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바다에 몸을 던지려고 뛰어나간 해변에서 저 멀리 다가오는 배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쓰고 있던 터번을 풀어 흔들며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고 이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 선원이 저를 알아차렸고 선장은 저를 위해 작은 배를 보내주었습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상인들과 선원들이 저를 둘러싸고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무인도에 홀로 있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니 그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룹이 매우 놀라는 얼굴로 말하길 그 섬에 사는 거인들은 식인종이며 사람을 날 것과 구운 것을 가리지 않고 먹는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밤에만 돌아다니는 거대 뱀들의 존재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모든 위험을 뚫고 살아남았다는 것에 매우 놀라워했고 저 또한 그러한 기쁨을 숨기지 않고 마음껏 표출했습니다. 고생한 저를 위로하고자 관대한 선장은 제게 가장 좋은 양식을 대접해 주었고 누더기가 되어버린 옷을 보고는 자신의 옷 한 벌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함께 항해하며 여러 섬을 지내다가 마침내 귀한 약재로 쓰이는 백단향을 얻을 수 있는 살라바트에 상륙했습니다. 배는 항구에 닻을 내렸고 상인들은 거래를 위해 상품을 배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선장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형제여, 여기 이 물건들은 과거 나의 배에서 잠시 함께 했었던 어떤 상인의 것이었는데 그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물건을 상속받을 만한 가족이라도 만나게 되면 돌려주기 위해 이렇게 보관하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이 물건들을 모두 들고 다닐 수는 없기에 처분하여 그 이윤을 보관하였다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그대도 상인이라 하니 이것들을 대신 팔아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로 인한 이윤 중에서 합당한 대가를 그대의 몫으로 떼어주겠습니다. 이미 이번 항해에 투자한 모든 상품을 잃어버리고 선장이 준 옷 한 벌이 전부인 제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에게 이러한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배의 서기는 보관된 모든 짐에 대해 소유한 상인이 누구인지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가 선장으로부터 대신 팔아주기로 약속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선장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신드바드라고 하십시오. 예상치 못하게 튀어나온 제 이름에 저는 놀란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분히 선장을 주의 깊게 살펴본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두 번째 항해 때 잠시 잠든 저를 버려두고 떠난 그 선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의 겉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또한 제가 확실히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보고도 자기가 버려두고 떠난 신드바드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선장, 저 물건들 주인의 이름이 신드바드라고 했습니까? 그러자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드바드라 했고 바그다드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그는 발소라에서 제 배에 탔습니다. 그렇게 항해하던 도중 어느 날 우리가 간단한 식사와 함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어떤 섬에 상륙한 일이 있었는데 실수로 그만 그가 아직 탑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해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 4시간이나 지나서야 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가려고 해보았지만 이미 바람은 바뀌었고 도저히 그 강풍을 뚫고 돌아가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가 죽었다고 믿습니까? 그러자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무인도에 남겨둔 신드바드가 바로 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선장은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본 끝에 이윽고 제가 신드바드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셨군요. 당신의 상품들은 제가 늘 조심스럽게 보관해왔습니다. 저는 그가 응당 받아야 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제 물건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 선장의 배에서 항해를 계속하기로 하고 살라바트 섬 다음으로 도착한 곳에서 정향과 계피 및 여러 향신료를 구입했습니다. 그 후로 발소라 항구에 돌아올 때까지 이 섬 저 섬을 거치며 순조롭게 거래를 이어나갔습니다. 도중에 보았던 10m에 달하는 거북이가 특히 기억에 남는군요. 그 다음으로는 소처럼 우유가 나오는 양서류가 있었는데 이 녀석의 피부는 매우 단단해서 주로 혁대를 고정하는 버클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낙타와 생김새가 매우 비슷한 종류도 있었습니다. 아주 긴 항해 끝에 드디어 발소라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바그다드로 돌아와 보니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신께 감사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난번 항해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신드바드는 3번째 항해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또다시 힌드바드에게 110퀸을 건네며 다음날 저녁 식사에 참여하여 4번째 항해에 대해 들어보길 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힌드바드가 신드바드의 연회장에 돌아왔을 때 신드바드는 그의 다음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항해 이후로 더욱 풍족하고 화려해진 삶을 누리며 온갖 오락을 즐겨보았지만 새로운 모험에 대한 열망을 식혀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일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또 한 번 항해를 떠나기로 하고 주변을 정리한 뒤 새로운 거래를 위해 계획한 만큼의 물품을 확보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페르시아 항로를 따라 여러 지방을 거치고 도착한 어떤 항구에서 배를 탔고 거기서부터 시작해 대륙의 여러 항구와 동쪽 지방의 여러 섬을 여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갑작스러운 돌풍에 사로잡혀 선장을 비롯한 모두가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돛이 사방으로 찢어지며 끝내 배가 좌초된 것입니다. 많은 상인과 선원이 배와 함께 물살에 휘말려 익사해버렸고 배에 실린 수많은 화물도 마찬가지로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몇몇 사람들과 함께 판자에 매달려 살아남았고 해류를 타고 근방의 섬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만큼의 샘물과 과일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지만 갑자기 경험한 재난과 희생은 모두를 낙담시켰고 그로 인해 앞으로 일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도착한 해변 근처에 삼삼오오 모여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우리는 해안에서 빠져나와 섬 안쪽으로 들어갔고 몇 채의 집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곧 수많은 흑인들에 둘러싸였고 그들은 우리를 붙잡아 전리품을 나누듯 몇 팀으로 나눠 서로 분배한 뒤 각자의 처소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몇 명의 동료들과 함께 한 곳으로 옮겨졌는데 흑인들은 우리를 자리에 앉힌 다음 어떤 약초를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 눈에 띄지 않도록 먹는 신용만 하였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약초를 권한 흑인들이 정작 자신들의 입에는 약초를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이 매우 수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료들은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배고픔만 생각한 나머지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초를 먹은 동료들이 감각을 잃은 사람들처럼 정신이 이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각에 빠져서 경험하거나 소유해 본 적 없는 것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흑인들은 코코넛 기름으로 요리한 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미 이성을 잃은 동료들은 탐욕스럽게 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굶어 죽을 수는 없기에 아주 적은 양을 먹긴 했지만 최소한으로 섭취했습니다. 정신을 이상하게 만드는 약초를 우리에게 건넨 그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 이들은 식인종이며 그들이 건넨 약초는 이성적인 판단과 공포를 잊게 만들어 탈출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함이고 기름에 요리한 쌀은 우리를 빨리 살찌워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끼니마다 기름진 쌀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동료들은 식욕 외에는 모든 감각을 잃은 채 살이 급속도로 찌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며 딱 몸을 가눌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식사량을 유지한 저는 날이 갈수록 마른 체구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상황은 제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흑인들이 가장 살찐 순으로 동료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날이 갈수록 야유여서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쇠약해진 모습을 연기하자 그들은 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저는 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경계를 풀어버린 식인종 놈들이 어느 날 열린 문도 신경 쓰지 않고 자리를 비웠을 때 저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때마침 이를 멀리서 늙은 식인종 놈이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저는 겁에 질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속도를 내어 달렸습니다. 다행히도 그 시간에 식인종들은 대부분 다른 곳에 있었고 늘 해가 떨어지면 돌아왔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추격을 대비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밤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어두워져서야 잠시 쉬면서 식인종들 몰래 품속에 모아왔던 식량을 꺼내 먹고는 다시 빠른 속도로 전진했습니다. 이 식인종들의 마을을 떠난 후 7일 동안 대부분 끼니를 코코넛으로 버티며 나아간 끝에 드디어 멀리서 저와 같은 백인 몇 사람이 후추를 수확하는 것을 발견하고 몹시 반가운 마음에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아랍어를 사용하여 제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물었고 저는 그들이 제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그간 겪었던 일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흑인들에 대해 알고 있다며 그 잔인한 놈들에게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이 그날 목표한 후추 수확을 모두 마무리할 때까지 함께 머문 뒤 배를 타고 그들의 도시가 있는 섬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 지역 왕에게로 안내되었습니다. 왕은 저의 모험담에 큰 흥미를 보였고 동시에 제게도 매우 호감을 느낀 듯 보였습니다. 제게 좋은 옷을 선물하며 신하들에게 특별히 잘 돌봐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섬은 인구가 매우 많았고 모든 것이 풍부했으며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끔찍한 사고와 불행 끝에 살아남아 관대한 왕의 친절 속에 머무는 이 기분 좋은 도시는 절 매우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왕은 날이 갈수록 제게 더 큰 호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고 그로 인해 도시의 모든 사람이 제게 친절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더는 이방인이 아닌 원주민처럼 여길 정도였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들에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왕은 물론 섬의 모든 사람이 안장과 고삐, 등자도 없이 말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이에 대해 왕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의 영토 안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그것들을 사용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즉시 안장과 도명과 모형을 만들고 이를 제작할 만한 일꾼을 찾아 그에게 주었습니다. 후에 벨벳과 가죽으로 덮고 금실로 누를 놓아 장식한 안장을 왕에게 바쳤고 왕은 이를 자신의 에마에게 씌웠습니다. 그리고 직접 안장이 채워진 말에 올라타 본 뒤 그 편리함에 매우 기뻐하며 제게 큰 선물을 주며 만족을 표했습니다. 저는 왕궁에 속한 성직자들과 주요 관리들을 위해 몇 개 더 만들었고 이게 입소문이 퍼져서 도시에 큰 영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을 위해 몇 개를 더 제작했습니다. 왕과 마찬가지로 써본 사람들은 모두 만족해하며 각자 커다란 선물로 보답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도시에서 이전보다 더 존경받고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왕과 주기적으로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는데 어느 날 왕이 제게 말했습니다. 신드바드, 난 자네가 아주 좋아. 자네가 겪었던 모든 모험과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현명한 판단력까지 모든 것이 존경스럽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전통에 따라서 나는 낯선 이방인이었던 그대에게 치료와 최선의 돌봄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대는 나의 요구를 하나 들어줘야만 하네. 이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폐하의 절대적인 권세에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길, 나는 신드바드 그대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덜고 이 나라에 오래 머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왕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왕이 준비한 귀족이며 아름답고 부유한 집안의 여인과 혼인하였습니다. 혼인 신고를 마친 뒤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하고는 얼마간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행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정착지의 행복한 삶도 바그다드를 잊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언젠가 기회를 봐서 바그다드에 돌아갈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한동안 그렇게 지내면서 아주 끈끈한 우정을 나누게 된 이웃이 생겼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병에 걸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서 위로를 전했습니다. 친구여, 언제나 신의 보호와 함께 오랫동안 장수하길 기원하겠네. 그러자 그가 말하길, 지금 자네가 날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군. 난 앞으로 몇 시간도 더 살 수가 없네. 저는 그가 매우 낙담해서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 우울한 생각은 하지 말고 신께 기도하세. 나는 자네와 오래 함께하길 바라네. 그러자 친구는 제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슬픔을 이겨내고 오래 살기를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날은 이미 다하였으니 그게 무슨 소용인가. 나는 오늘 죽은 아내와 함께 매장될 것이네.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이 섬에 세운 법이며 오랜 세월 그 누구도 이를 어기지 않고 이어져 왔네. 아내가 죽으면 살아있는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가 함께 매장되는 법이네. 모든 백성은 이 법에 복종해야 하므로 그 어떤 누구도 나를 구할 수는 없네. 그가 전하는 이 야만적인 관습에 대한 설명은 온몸의 피가 차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곧 그의 친지들이 장례식을 도우러 찾아왔고 그들은 마치 장례식이 아닌 결혼식인 것처럼 죽은 여인을 화려한 의복과 보석으로 꾸민 뒤 열려있던 관에 그녀를 넣고 매장 장소까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인 친구는 운구행렬 중 가장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높은 산으로 나아갔고 목적지에 이르러 깊은 구덩이를 막은 큰 돌을 들어올린 뒤 관과 함께 그 모든 의복과 보석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친족과 친구들을 불러 포옹한 뒤 물 한 그릇과 작은 떡 7개를 받아들고 열려있는 또 다른 관 속으로 아무 저항 없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산은 섬의 해안선을 따라 길게 이어진 곳이었고 구덩이도 상당한 깊이였습니다. 모든 장례 의식이 끝나고 구멍을 다시 돌로 덮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장례식의 가장 우울한 구경꾼이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저 말고는 아무도 슬픈 기색을 보이는 이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친숙하게 관습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왕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이 관습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폐하, 저는 이 나라에서 처음 목격한 산 사람을 죽은 사람과 함께 매장하는 낯선 관습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험가였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이처럼 잔인한 법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신드바드. 그것은 이미 이곳에 있는 누구도 의문의 여지조차 품지 않은 오래된 관습이네. 만일 여왕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면 나도 내 아내와 함께 묻히게 될 거란 말일세. 하지만 폐하, 그렇다면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에 대해 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를 듣고 매우 우울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역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혼인한 아내가 먼저 죽는다면 산채로 그녀와 함께 매장되어야 한다는 왕의 대답은 저를 몹시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책이 없었습니다.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저 신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아내가 아픈 기색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커다란 두려움이 오히려 그녀를 더 병들게 만들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의 병세가 깊어졌고 결국 아내가 숨을 거두면서 우려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사망도 큰 슬픔이었지만 죽은 아내와 함께 산채로 매장되는 것은 식인종 뱃속에 삼켜지는 것만큼이나 비참한 최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과 함께 궁전의 모든 신하는 물론 도시의 유명 인사들까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장례의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아내의 시신은 멋진 의복이 입혀진 상태로 그녀가 소유했던 모든 보석과 함께 관에 넣어졌습니다. 운구 행렬이 시작되고 저는 이 우울한 비극 속 아내의 이은 두 번째 주인공이 되어 비탄 속에
눈물이 가득한 상태로 매장지까지 걸어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그들 앞에 절하며 옷자락에 입을 맞추고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 출신이 아닌 나그네입니다. 때문에 이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미 고향 바그다드에 또 다른 아내와 자녀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이미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스스로 비굴하고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자존심을 버린 채 많은 사람 앞에서 애걸해 보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겁쟁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평소보다 신속하게 아내의 관을 구덩이에 넣은 뒤 바로 이어서 제게 빵 7개와 물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관에 갇혀 구덩이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 끔찍한 장례식은 끝이 났고 어떻게 만들어진 장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관은 도르래 같은 것에 연결되어 입구가 닫힌 뒤에도 계속해서 천천히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입구를 봉한 바위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작은 빛의 도움으로 제가 내려진 구덩이가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깊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대략 100m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대대손손 매장된 이 거대 지하 매장지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고 너무 역해서 두려움마저 잠시 잊을 정도로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핏 매장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제가 제대로 들은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후 관이 땅에 닿는 느낌이 들자마자 즉시 밖으로 나와 보니 과연 이 지독한 냄새가 이해가 갈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관과 함께 산채로 매장된 사람들의 시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공간을 찾아 시체들과 거리를 두고 코를 막은 뒤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은 신의 섭리에 따라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불행한 신드바드야, 네가 이렇게 괴상하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너 자신 외에 누굴 탓할 수 있겠나? 그 수많은 폭풍과 위기 속에서 홀로 살아남아 탈출했음에도 너는 감사할 줄을 모르고 지나친 탐욕으로 인해 이곳까지 끌려 내려온 것이다. 차라리 폭풍에 휘말렸을 때 죽어버렸다면 이렇게 끔찍한 곳에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을 일이 없이 짧게 끝났을 것을. 이 멍청한 놈아, 운 좋게 살아남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머물며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조용히 즐겼어야지. 머리와 가슴을 치며 스스로에게 내뱉은 분노와 절규는 동굴을 가득 채웠지만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불태웠습니다. 우선 코를 막은 채로 제 관에 같이 넣어준 빵과 물을 찾았습니다. 동굴이 너무나 크고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서 수많은 관들 중 다시 제 관을 찾는 게 쉽지 않았지만 겨우 찾아냈습니다. 마음을 침착하게 가라앉히고 다시 주변을 둘러보니 동굴은 처음에 보았던 것보다 더 넓었고 수세기 동안 쌓인 듯해 보일 정도로 엄청난 수의 시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역겨움을 참고 빵과 물을 힘겹게 삼키며 동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탈출할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식량이 모두 떨어져 버렸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최후를 받아들이려던 순간 동굴 입구를 막은 돌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또 다른 누군가를 매장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주변에 굴러다니는 뼈를 하나 쥔 다음 관이 내려올 곳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누구나 부득이한 상황이 되면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얼마 후 내려온 2개의 관 중에서 시체는 남편이고 산 사람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어서 곧 동굴 입구가 닫히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쥐고 있던 뼈로 막 관에서 일어난 산 여인의 머리를 2-3번 강하게 내리쳐서 기절시켰습니다. 그래요. 사실대로 말하면 죄 없이 생매장 당하며 목숨을 애원하는 사람을 비웃고 용기 있게 죽음을 선택한 인간들에게 어울리는 지름길을 선물했죠. 제가 손수 그녀를 신께 그녀의 계획보다 조금 일찍 보내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단지 그녀의 관에 있는 빵과 물을 위해 저지른 비인간적인 행동이었고 이로 인해 며칠 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 모두 떨어질 즈음 또 다른 관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죽은 자는 여인이고 산 자는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방식으로 그에게서 식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 마을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덕분에 저는 이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식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익숙하게 새로 내려온 여인을 손수 신께 보내드린 어느 날 무언가 숨을 헐떡이며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소리가 들린 쪽을 향해 달려갔고 제가 다가가자마자 그것은 더 크게 헐떡이며 제게서 달아났습니다. 계속해서 그 소리를 따라갔는데 때때로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리가 다시 들렸고 한참 동안 그런 식으로 잠시 멈췄다가 추격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별처럼 반짝이는 작은 빛을 발견했는데 저의 움직임에 따라 보였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빛이 들어오는 곳에서부터 제가 있는 곳까지 막히는 것이 없는 특정 각도에서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빛이 보이는 각도를 찾으며 움직였고 마침내 그 빛이 사람이 충분히 통과할 만큼의 바위 틈을 통해 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사이 매우 지쳐버렸기 때문에 잠시 서서 숨을 고른 뒤 바위 틈을 통과해서 올라갔고 어느새 제 앞에는 해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어떤 기분이었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혹시 꿈을 꾸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곧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확신했을 때 제가 따라온 것이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 생물 중 하나로 시체를 먹기 위해 동굴을 찾아 들어왔던 것입니다. 혹시나 섬의 주민들이 저를 발견하면 다시 무덤으로 잡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변에 펼쳐진 산을 유심히 관찰해보니 해변과 도시 사이에 마치 경계선처럼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바다 쪽을 향한 면의 바위들이 높고 수직으로 가파른 형태라 도시에서 이곳까지 연결되는 길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해안가에 엎드려서 신의 자비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다시 동굴에 들어가 빵과 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체 썩는 내 없이 밝은 바닷가에 앉아 먹으니 오랜만에 식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후 다시 동굴에 돌아가서 온갖 귀중한 보물들이 들어있는 그 수많은 관을 헤집고 다니며 가장 값비싼 것들만 골라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쌓여있는 관 내릴 때 쓰던 끈들을 이용해 이것들을 한 뭉치로 가지런히 엮어서 해변으로 가져나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계절이었기 때문에 젖을까봐 염려할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2박 3일을 기다린 끝에 금방 항구에서 나온 배 한 척이 제가 있는 해변 쪽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터번을 풀어 흔들며 소리를 질렀고 이를 본 선장은 거룻배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슨 사고로 인해 그곳에서 홀로 구조를 요청했는지 물었는데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폭풍을 만나서 난파당했으며 제 물건을 챙겨서 해변까지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있던 곳과 무덤을 아예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에 대해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지 않고 그대로 믿어주었습니다. 선장은 절 구했다는 것만으로 매우 기뻐하며 절 받아들였고 제가 감사의 표시로 건넨 보석들까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우리는 세렌디브에서 보통 바람으로 약 10일, 켈라섬에서 6일 거리에 있는 베리라 불리는 작은 섬들이 모인 지역을 지나쳤는데 이곳에는 은과 납이 풍부한 광산이 있었고 인도 사탕수수, 해나 등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배를 지나 켈라섬에 상륙했는데 이곳의 왕은 매우 강력하고 부유한 인물이었으며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지나쳐온 베리라 불리는 지역의 섬들도 그에게 종속된 곳이었습니다. 켈라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벨 지역에도 식인 문화가 존재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타고 온 배는 그곳이 마지막 도착지였고 저는 다른 배로 옮겨 탄 뒤에 다른 여러 항구를 거쳐서 마침내 막대한 불을 거머쥔 채로 바그다드에 도착했습니다. 신의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모스크를 지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아낌없이 공헌했으며 제 가족과 친구들이 속한 사회를 위해 저 자신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또한 온갖 오락과 축제를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기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신드바드는 네 번째 항해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세 번째 항해보다 더 놀랍고 흥미로웠습니다. 신드바드는 힌드바드에게 지난밤과 같이 백식퀸을 선물로 주며 다음날 같은 시간에 다시 와서 함께 식사하고 다섯 번째 항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라 말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힌드바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신드바드의 연회장 식탁에 앉아 있었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신드바드의 다섯 번째 항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